자, 오늘 카파 마들링 프랙티스 제목은 메타 템플러입니다. 요즘 메타가 대세죠. 오늘 메타 이야기 제대로 한번 진하게 한번 해봅시다. 뭐가 메타인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타 템플릿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메타 템플러라는 것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식의 특히 교과, 교수 지식. 내가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 뭐 이런 지식들 있잖아요. 단순히 그 컨텐츠 knowledge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모를 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지식의 교육 지식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이제 체계화 시켜서 어떻게 디지털라이징 하는가의 이슈고, 그것의 사용은 뭘 하기 위한 거냐 하면 이제 맞춤형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의 체계를 전산화만 시켜보자, 모형화 시켜보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또 철학과 오빠 나왔습니다. 세상이 있어요. 세계, the world가 있는데, 자, 이 세상을 한번 쪼개봅시다. 옛날에 선생님들께서 그 철학을 하시거나 하시는데,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으로 나눠져. 하나는 mental world. 그래서 지적인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바라보는 사람 위주의 사람이 생각하는 걸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관념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주로 이제 하는 학문이 humanity. 왜냐면 그거를 하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거나 혹은 이제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가 사람에 대한 학문입니다. 결국에는 멘탈은 사이콜로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필로소피가 사람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멘탈 월드가 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인식은 되는 거지, 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학문을 이렇게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 그 외에 이제 있는 것들, 사람 바깥의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physical world라 그래서 그건 이제 natural science나 혹은 engineering, engineering 쪽에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세계를 나누어서 우리가 학문의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철학 하나였는데,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였는데 한 100년 뭐 이렇게 되면서 분화가 됐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학도 생긴 거예요. 뭐 5년 전인가는 이제 하버드가 교육학 박사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철학 박사를 주기 시작했어요. 5년밖에 안 됐어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교육이 왜 철학이야? 교육 박사가 무슨 철학 박사야? 그 철학이 뭐 있어 교육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 5년밖에 안 돼서 5년밖에.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제 처음에 경영학과 했을 때 경영학에 무슨 박사가 있어. 경영학 박사 1호 교수님께서 하셨어요. 왜 안 준 거예요. 박사를 안 준 거예요. 경영학에 무슨 박사가 있어. 그 정도로 이 세상, 이 분화가 이제 지금 많이 됐죠. 뭐 심지어는 이제 진학에나 다 박사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있긴 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거의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분류를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멘탈 월드랑 피지컬 월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tom, 그 원소로 이루어진 세상, 아날로그 세상하고 비트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상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라고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디지털 월드가 온다, 뭐 디지털 세상이 온다.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디지털 세상이 없었어요. 그냥 다 눈에 보이고 뭐. 근데 이게 멘탈 월드만 존재한 줄 알았는데 디지털 월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변화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다, 뭐 세상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이쪽 세상이 갑자기 열린 거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비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 아마존의 주가가 그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일하는 것 같은 그 주가가 일반 소매업들 다 잡아먹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이쪽 세상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세상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아날로그면서 멘탈인 것들, 아날로그면서 피지컬인 것들, 그쵸? 그리고 멘탈이면서 디지털인 것들, 그다음에 피지컬 월드면서 디지털인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내 세상을 바라보고 아날로그에서 네. 저는 지금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화면 다 보이시죠? 여기. 예. 아마 선생님 컴퓨터 좀 예. 그래서 요쪽에서 아날로그 월드에서 디지털 월드로 올라가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쪽이 굉장히 먼저 시작을 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of physical world. 그러니까 야 이게 보이는 것들을 빨리 디지털라이징 하자. 왜냐면 이게 전자 ICT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엔지니어링 이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쪽 전환에 대해서. 예.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 그분들은 원래 이렇게 좀 엔지니어링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IT를 했잖아요. 근데 강했는데 자,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있죠. 멘탈 월드, 휴머니티에 있는 거를 디지털 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얘가 거의 돼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이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다루었던 그런 것들 있죠. 지식, 아는 거,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지털 월드로 바꿀 건가에 대한 이슈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전환은요. 잘 들어보세요.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은 비물질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원래 놀던 나와바리가 정신계였잖아요. 비물질계였다고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아니 최재 교수님 철학가 출신인데 왜 이렇게 날아다녀요? 라고 물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비물질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원래 다루는 철학과나 심리학과나 이쪽이 디지털 월드의 성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오히려 물질적인 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봐요. 비물질적인 거를 원래 우리가 다 개념을 다루고 뭐 의미를 다루고 하는 거에서 잘 못 봐요. 우리는 계속 그러고 살았잖아요. 비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멘탈 월드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월드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걸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문송한 게 아니라 문과니까 굉장히 힘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문과 쪽인데. 그다음에 behavioral에서 cognitive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옛날에 우리가 연구했던 것은 행동을 보고 관측을 한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었어요. 근데 이쪽은 굉장히 인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기 전에 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하기 전에 뭐라고 생각하고 '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왜 '아!'라 그랬을까?' 저 친구가. 예.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보는 쪽이 이쪽이었잖아요. 근데 디지털 월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잘 보세요. 디지털 월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뭔가가 뭔가 있잖아요. 계속 있는데 그것이 구현되는 작동 원리는 분명히 존재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코그니티브랑 굉장히 비슷해요. 피지컬에서 사이콜로지컬해요. 그다음에 observable에서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가 이제 비물질적이니까 laten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재적인 거 있죠. 있기는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tangible 거보다는 추상적인 게 중요하고 instance 개별자보다는 뭐요? 보편자,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손에 잡히는 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야 그거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 원리가 중요하지. 프린시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공간 이쪽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그리고 옛날에는 만들었었어요. 크리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제너레이션.
generation. 그리고 generation 할 수 있는 capacity.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성할 수 있는 역량. 그게 더 중요해요. 디지털 공간에서는 이게 시공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왜냐면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는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손에 잡혀야 돼요. 근데 비물질적인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만들 때 언제든지 만들면 되지.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뭐 손에 어차피 안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particulars보다는 universal. 전체 집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쪽에서 엔지니어링 쪽에서 여기서 일어났던 이노베이션을 땡겨가지고 3, 4분면에서 1, 4분면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knowledge는 이쪽에 있는 엔지니어링을 원래 우리가 멘탈 월드에서 알고 있는 암들 있잖아요. 그거를 디지털 월드 속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knowledge engineering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엔지니어링 테크닉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많이 가져와서 뭐 한다고요? 아날로그 세상에 있던 지식을 이쪽으로 보내는데 엔지니어링 테크닉을 가지고 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를 조금 나눠 봤어요.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암묵적인 knowing을 하면 tacit knowing이라고 그래요. 뭐 그냥 알고는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알아.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중에 아주 극소한 부분을 굉장히 explicit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명료하게 아는 거예요. 아주 극소의 부분만. 근데 그게 왜냐하면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완전히 remember the framework이 머리에 딱 있어서 나오면 바로 이야기하고 그게 뭔지도 설명할 수 있고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가능한 지식이 있어요. 예. 구조가 딱 잡혀져. 그거는 explicit하는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거를 in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재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형성시킨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걸 아는 거고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 있죠. 말도 지식의 표상입니다. 그쵸? 글도. 이 파워포인트도 지식의 표상이에요.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 아니야. 내가 뭘 아는데, 예? 오빠 맘 알지? 뭐, 오빠 맘 어떻게 알아? 말을 해야 알지. 예를 들어서, 선물을 사줘야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빠 마음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진 것. 그거는 이제 마음의 표상이고, 지식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진 것을 이제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representation 쇼펜하우어 선생님의 의지와 표상 할 때 그 표상 중에서 아주 특별한 지식의 표상을 표상은 굉장히 많아요.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다 표상이에요. 그 중에 지식의 표상이고 지식의 표상은 사람들이 대부분 바깥에 하는 거는 human friendly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좀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이해되는 거, 내 친구한테 설명해 줄 거, 뭐 걔한테 주려고 지식의 표상을 만들겠습니까?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만들었어요. 대부분 무슨 테이블, 책, 이런 플로우 차트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림, 기호, 상징 전부 다 들어갑니다. 지식의 표상이. 근데 이게 뭘 만들면 사람이 보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의 문명들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갑자기 그러고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책이다. 뭐 하고 있는데 뭐가 열렸나요? 갑자기 디지털 세상이 열린 거예요. 종이책에서 수천 년을 살다가 디지털 세상이 열려서 디지털 세상에 뭘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디지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냥 PDF 바꾸면 이미지 스캔 떠가지고 하면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잖아요. 책이. 예를 들어서 제가 타자 쳐가지고 올리면 내 지식의 표상을 이 카카오톡에 올리면 빛의 속도로 그 정보가 날아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른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것을 전산화시켜서 사람이 크리에이트 한 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자 하냐면 야 우리가 아는 거를 좀 구조적으로 잘게 쪼개 가지고 기계가 생성도 좀 하게 할 수 없을까? 사람이 일일이 만들어서 전산하지 말고 기계가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할 수 없을까? 그러려면 우리 이 지식의 표상이 기계가 알아들어 쳐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기계가 우리가 뭐 써 놓은 글, 책 뭐 이런 다이어그램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굉장히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구조로 만들고 그리고 symbolic manipulation 그러면 semantic expressiveness가 극대화돼야 돼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semantic expressiveness 그러니까 의미의 표현력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사람은 대충 해도 알아듣는데 기계는 안 그렇습니다. 따박따박 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추론이 돼야 되고. 그래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을 symbolic manipulation ready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지식의 표상을 바꾸는 그 작업을 knowledge modeling이라고 그러고 특별한 knowledge modeling 그 학습을 위한 knowledge modeling이라고 그래요. 그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지식의 체계라고 부르자. 디지털 knowledge 뭐 system for adaptive learning 줄여서 제가 디지털 knowledge라고 하자. 교육적 지식이라고 하자. 그걸 가지고 뭘 하자고요? 학생들한테 쓰자. 맞춤형 학습으로 쓰자. 학습은 결국에는 분류를 하고 일반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reinforcement가 잘 되게끔 세 개입니다. 잘 분류시켜 주고 잘 일반화시켜 주고 잘 강화시켜 주는 이 용도로 이 디지털 knowledge를 써서 사람의 학습을 돕자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아까 이야기했죠. 디지털 월드에 있는 그런 네이처를 잘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렇게 데이터 아시죠? 데이터가 뭔지. 정보는 데이터가 묶여져서 좀 더 이렇게 오거나이즈 된 걸 정보라고 해요. 디지털 정보라고 그래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꾸 웹사이트 이런 거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 가지고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이렇게 생성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는 그냥 가는 거지. 기계 생성은 아닌 거예요, 이 콘텐츠가. 기계 생성을 하려고 저희가 온톨로지 시스템, knowledge base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래야지 뭐라고요? semantic expressiveness. 기계가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명료해지고 그리고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 콘텐츠 사업이 되고 뭐 이 이야기께는 많이 들어서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만든 비디오를 가지고 뭐 플랫폼에 올리는 거고 만든 교환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는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게끔 중간에 뭔가를 넣어서 한번 해보자. 그 디지털 온톨로지를 만들고 하는 그 작업을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디그리 프리덤이 높다 그랬습니다. 몇 번 해보니까 정신이 없죠.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붕어빵 이야기를 몇 번 계속 드렸어요. 저희는 기계가 붕어를 찍어내게끔 붕어빵 틀을 만드는 거예요. 기계가 이게 찍어내게끔 빵 틀을 만들다 보니까 빵 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요거 굉장히 요즘 유명합니다. 요거. 예. 달고나. 예. 달고나도 틀 가지고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틀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 기계한테 어떤 식으로 틀을 짜주면 전문 용어로 왁구라고 그럽니다. 왁구를 잘 짜주면 기계가 변형을 잘해가지고 스트럭처를 잘 짜주면 기계가 변형을 잘해서 생성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다양한 생성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받아보는 게 이제 RM 제너레이션, RM 모델링의 관점인데, 자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랬죠. 온톨로지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온톨로지 작업을 해요. 지식의 핵심 요소 작업을 해서 테이블처럼 만듭니다. 엑셀 테이블처럼 구글 시트에 테이블처럼 만들어서 그 테이블을 잘 보세요. 질문과 대답과 디스트랙터와 피드백 속으로 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만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질문과 요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ontology, 지식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다른 질문과 다른 대답과 다른 오답과 다른 피드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곡차곡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ontology는 하나였죠. 지식의 핵심 구조는 하나였는데 질문이 여러 개 되는 거죠. 그럼 답도 여러 개고 다양한 종류고 이 전체를 해서 질문을 여러 개 이렇게 저는 때려 넣는다 그러는데 때려 넣는 것을 우리가 multi question item format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multivariate 배웠죠? 그렇죠? simple regression이랑 multiple regression 뭐 이런 것도 배웠고 그렇죠? multi question은 질문이 많이 들어가는 문학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바뀌는 문학 모형을 만드는 건데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랑도 비슷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개코네 이거 이런 것도 비슷하고 아무튼 뭐 요리 보고 요리 묻고 저리 묻고 이런 거예요. 둘리가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듯이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을 바꾸는 생각을 해보면 같은 거를 가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좀 개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좀 깊은 변형이 돼요. 질문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같은 거를 가지고. 그쵸? 예, 그러면 약간 깊은 변형이 되는데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이야기하면 일반화가 잘 된다. 다이버시티가 높다 그래요. 일반화가 굉장히 잘 되는. 왜 꼭 그렇게만 물어봐야 돼? 1 더하기 1은 2입니까? 왜 꼭 그렇게만 물어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더하기를.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똑같은 더하기를 물어보는데 구상은 똑같아요. 더하기를 안다. 더하기를 할 줄 안다. 왜 꼭 그렇게 다양하게 물어보면 일반화가 되죠. 그래서 완전 학습 혹은 충분 학습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좀 테크니컬한 이야기는 한데 바뀌지 않는 그 구상의 온톨로지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질문을 계속 바꾸다 보면 안 바뀌는 구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질문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이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구상 표상이라고 그럽니다.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래요. 네.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validity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구상이 온톨로지가 되면 오늘도 같이 하겠지만 온톨로지를 만드는 사람은 누군가요? 내용 전문가예요. 선생님만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 맞는 케이스야. 이게 맞아. 근데 온톨로지를 만드는 작업이 문항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지만 바깥에서 따로 하실 수 있죠. 온톨로지 구조만 잡히면. 그쵸?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되면 테스트 시큐리티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문학 만들 때 모든 과정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용 전문가는 구조 잡은 온톨로지 작업만 검증만 하시고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으로 오디스로 검증하는 그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왜 멀티 퀘션이 또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요. 한 모형에서 한 구상에서 한 컨스트럭에서 true false도 나오고 매칭도 나오고 select all도 나오고 multiple choice도 나오는 걸 만들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있죠. true false, 선다형, matching, select all 뭐 이런 것들은 질문의 포맷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같은 구상에서 그거를 질문의 포맷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페셜 케이스죠. 멀티 퀘션 포맷은 멀티 퀘션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 다른데 질문의 형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질문의 형식을 다중 질문 형식 모형이 돼요. 이거 사이코메트릭ally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같이 페이퍼도 쓸 거예요. 예, 내년에. 예, 지금 팀 멤버 모으고 있으니까 같이 쓰실 분들은 교수님도 계시고 뭐 평가를 전공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construct representation이 강화된다 그래요. 구상이 뭔지, 구상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구상의 핵심 요소가 뭔지 잘 보이네. 왜? 질문을 자꾸 바꿔보니까 안 바뀌는 게 있네. 여기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것이구나. 그리고 컨텐츠 밸리디티도 보이고. 왜냐면 이게 충분하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는 거는 여기가 우리가 측정하려는 게 맞아. 전체 집합이 맞아. 예, 그러면서 validity 이슈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validity 이슈 모형을 안 하면 그 validity를 그만큼 못 가요.
모형화하니까 볼 수 있는 타당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뭐 해요? 모형을 많이 만들자 질문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모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질문을 만드는 그 모형을 에 대한 또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메타의 메타의 메타. 그래서 제가 메타 마더, 메타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모형인데 이건 이미 모형인데 모형에 또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모형의 템플릿이라 그래서 메타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메타 아이템 템플릿이 되겠죠. 그렇죠? 야, 문항을 여러 개 만들어야 돼. 문항 모형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나 저 사람 만든 문항 모형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해서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그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기계가 모형을 만들어 주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정하면 기계가 기본 코딩을 해 주는 거예요. 모형 코딩도. 그렇게끔 지금 계속 제가 윤계열 교수님하고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다 코딩할 필요 없어, 문학 모형도. 사람은 해야 되는 작업은 지식의 작업만 하고 기본은 짜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굉장히 진전이 많이 있습니다. 왜 템플릿을 만드냐고요? 차고 넘칩니다. 왁구를 왜 짭니까? FM을 왜 만드냐고요? 너무 많아요. 인지입니다. 인지. 잘 들어보세요. 왜 사람은 규격화를 할까요? 스탠더다이징을 할까요? 인지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인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한 메타 템플릿도 뭐라고요? 인지적인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그거 잘 해놓으면 궁극적으로 또 뭐라고요? 기계한테 시켜서 계속 똑같으면요. 기계한테 반복되는 걸 기계한테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코드 좀 짜봐. 반복되는 거 네가 짜봐.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 짜면 기계가 또 그건 짜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했던 거 또 하고 할 필요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도움돼요. 첫 번째, 왁구를 짜면 어떻게 도움된다고요? 사람끼리 밸리데이션도 잘 되고 협업도 잘 되고 에러도 줄고 에라 이놈들 이러면서 에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에러 잡기도 굉장히 쉬워져요. 예, 그리고 왁구를 잘 짜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계한테 그걸 시켜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타라 그러잖아요. 철학과를 들어가면 형이상학을 첫 번째 시간에 배웁니다. 철학개론 다음에. 왜냐하면 추상적인 거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메타 플랫폼 요즘 뭐 주가가 안 좋더만 그런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Shared Model Set 가시면 Shared Model Set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이제 유저들이 막 자기 모형을 쉐어한 게 있는데 거기 메타 템플릿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셔서 받으셔가지고 하도 되고 요즘에는 이제 구글 다큐멘트에서 바로 받으시니까 굉장히 쉽게 됩니다. 메타 템플릿 2는 우리 이미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18번은 스템의 세트예요. 18번의 1은 첫 번째 퀘션의 스템이고 18번의 2는 두 번째 스템의 퀘션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3개를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19번은 뭐예요? answer 3개를 묶고 20번은 뭐예요? 첫 번째 디스트랙터 3개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논리적으로 그래요. 셔플을 때리면 18번 3개 중에 뭐가 하나 뽑혀요. 뭐가 하나가 뽑혀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링크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18번에서 첫 번째 게 뽑히면 19, 20번, 24번 다 첫 번째 게 뽑혀요. 18번에서 두 번째 게 뽑히면 전부 다 19번부터 24번 두 번째 게 뽑혀요. 그래서 세트 메뉴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세트 주세요. 2번 세트 주세요. 3번 세트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의 1, 20번의 1, 18번의 1은 이제 스템으로 갔겠죠. 19번의 1은 답이 되고, 20번의 1은 답이 되고, 20번의 1은 이제 섞인 것 중에 어떤 하나잖아요. 제일 첫 번째 거로 2 해도 상관없습니다. 18, 2, 19, 2, 22, 21, 2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게 쪼롬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메타 템플릿 2라고 해서 붙였어요. 왜 2일까? 1부터 안 하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할 때는 이제 요렇게
조인을 할 때 오른쪽으로 횡으로 때려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메타 템플릿 2는 그래서 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마 그 테스트를 해 보시면 똑같이 Q랑 Q1이 들어가니까 Q1 answer고 Q1 distract고 다 세트를 맞춰 주는구나. 예. Q2가 뽑히면 Q2 answer에 Q2 distract 다 세트를 맞춰 주는 거야.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다가 횡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퀘스천 세트를 계속 쟁일 수가 있어요. 구상이 똑같은데 그 구상의 구조들 있죠. 처음에 온톨로지에 만들었던 가지고 퀘스천을 막 만들어 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퀘스천들이 들어갑니다. 이론적으로는 여기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이 세트가 세트 메뉴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질문을 바꾸면 굉장히 일반화가 다양하게 됩니다. 질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그 질문에서 뭘 바꾸려다 보니까 바꿀 게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구상을 딱 잡은 다음에 질문 자체를 바꿔버리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온톨로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메타 템플릿 1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친구는 조인을 어떻게 때리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먼저 세로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23번은요 Q1 세트예요. Q1 세트, question set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의 첫 번째는 질문, Q1의 질문, 23번의 두 번째는 Q1의 answer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엘리먼트 이루어진 것을 23번에서 23번에 복붙을 한 겁니다. 22번은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답, 두 번째 디스트랙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때려서 22번으로 보낸 거예요. 21번은 똑같이 해서 21번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조인을 해가지고.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조금 제가 멋있게 썼는데 사실은 이래요. 이거 뭐 무시하면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23, 22, 21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23, 22, 21이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23을 뽑거나 22를 뽑거나 21을 뽑겠죠. 이 친구는 24번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를 들어서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기서 24번에서 뽑힌 게 23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23을 잘 보세요. 여기는 진짜 조금만 23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23을 대입하면 이게 결국 요 안에 게 24, 골뱅이 24가 뭘로 바뀌어요? 23으로 바뀌죠. 그럼 이 전체는 뭘로 바뀌어요? 23.2로 바뀌어요. 그럼 23.2는 뭡니까? 23의 두 번째니까 첫 번째 질문의 answer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4번에서 세 개 숫자 중에 하나 뽑기잖아요. 23, 22, 21. 21번이 뽑혔어요, 여기서. 그러면 24가 21번으로 대체가 되잖아요. substitute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24가 뭘로 됐다고? 21로 됐어요. 그러면 A는 이곳은 뭡니까? 21.2가 돼요. 21.2는 뭡니까? 세 번째 퀘션의 answer가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스템하고 여기 뭐 24에 1이 있겠죠. 스템하고 여기하고가 대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을 여기서는 이 템플릿은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리는 거예요. 3개만 있으면 3개까지, 4개 있으면 4개까지, 5개까지, 6개까지 질문 세트로 만들어서 제일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템플릿이 됐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이 메타 템플릿 1이 되고, 기계가 뭔가를 짜줄 때는 이 알고리즘으로 짜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돼요. 기계가 메타 템플릿 1에 대해서 짜줬구나. 그래서 요거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왜? 기계가 알아서 짜주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수작업으로 짜야 돼요. 좀 뭐
귀찮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처음에 힘들고요. 시간 조금 걸립니다. 근데 여기만 이해를 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질문을 바꿔서 넣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을 안 바꾸면 변형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뭘 하든 간에 템플릿 1으로 하나 2 하거나 똑같이 나옵니다. 3도 있는데요. 3는 전체를 다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때려 넣어 가지고, 왜냐면 전부 다 7개로 이루어져 있죠. 6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6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시작점 잡아 가지고 다 하는 건데, 이건 약간 오다쿠 같아요. 이게 너무 심하다. 모든 질문 세트를 다 한 개 벡터로 만든 다음에 잘라 가지고 7개씩 6개씩 딱딱딱딱 잘라 가지고 거기서 배치해 주는 건데, 질문이 너무 많은 경우에 쓰는 건데, 저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하고, 이건 진짜 너무하고. 근데 너무 나중에 변수가 모자랄 때 쓰시고요. 거의 아마 안 쓰실 거예요. 그래서 메타 템플릿 1으로 대부분의 작업은 하실 겁니다. 메타 템플릿 3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요. 다중 질문. 온톨로지를 딱 잡고 질문을 많이 만들어서 그 속에 집어넣는 그 과정이고, 메타 템플릿이 왜 원이 왜 좋아하냐면, 제가 퀘션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조작을 이거 빼, 이 퀘션 빼, 이 퀘션 넣어, 이 퀘션 없애, 이 퀘션 바꿔. 그러니까 그 퀘션 세트별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타 템플릿 1으로 가더라고요. 2가 좋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뭘 좀 바꾸려면 다 내려야 돼. 다 내리고 다 만들어서 다 다시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메타 템플릿 1은 그러니까 퀘션 단위로 우리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템플릿 1을 쓰시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가 할 때는 이 작업을 따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안 잘리려고 이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나를 은퇴를 시키려고 그래. 응? 내가 오늘 좀 친절한 대화 씨가 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자보다 못할 수는 없잖아요. 잘하는 거는 제자도 따라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요. 우리 복습도 돼요, 이거는. 자, 처음에 우리는 지식을 모형하는 거라서 그 참과 거짓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검증 가능해야 되고, 참된 서로서로 믿어야 돼요. 그 옆에서 믿는다는 얘기가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온톨로지컬 다 전문가들이 그게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문항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과 거짓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막 그레이색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만드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자, 1 플러스 1은 뭐 세일입니다. 이게 아니라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거 시작을 했다 칩시다. 예.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포지션이니까 우리는 지식을 확인하고, 그쵸? 이 어세스를 해야 되니까 질문의 형태를 띄울 수밖에 없어요. 프로포지션을. 그래서 명제를 질문 형태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STEM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ST는 이제 STEM을 줄임말이고,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예요. 그쵸?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2로 써도 되고 2로 써도 되고. 그래 놓고 이제 selective response 같은 경우는 뭐 constructive response, 학생이 이제 만들어 놓는 거는 2를 넣으면 단답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선다형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디스트럭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2, 3, 4, 5, 6 이렇게 넣었다 칩시다. 그럼 이게 사실은 한 개의 문항인 거야. 문항. 거기다 피드백 넣으면 이제 피드백 컴포넌트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우리가 인간이 이때까지 해왔던 작업인 거예요. 그래 이거를 많이 이제 수작업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저희가 이 문항을 막 이렇게 써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한 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제 요소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여기로 넘어오는 작업 있죠.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만 물어봐야 돼? 잘 들어보세요. "너 꼭 그래야 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랬었어야만 됐었어? 어? 꼭 그렇게만 물어봤었어야 됐었어?" 아니죠. 아니에요. 구상이라는 거는 한 자리 숫자 더하기라 그랬잖아요. 아 혹은 뭐 operation이라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만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개별자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보편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Universe Defined Assessment. Domain of Task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Domain of Task는 전체 집합. 예. 이 전체가 다 들어간 거를 일반화시켜서 구조화 일반화시켜서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것들을 하나하나 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일을 야 골뱅이 일 첫 번째 파라미터로 한번 해 보자. feature로 해 보자. 플러스도 왜 꼭 플러스라고 해야 돼? feature로 해 보자. 두 번째 나오는 숫자도 feature로 3이라는 걸로 한번 replace 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를 뭐라고요? feature를 잡는다라, feature extract 해서 identify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잡아내면 feature extraction이 맞는 용어고, 저희는 전문가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잡기 때문에 feature extract, 그 identification이라는 용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했어요. 그죠? 그래 놓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꼭 이렇게 물어봐야 돼? 첫 번째 feature something, 두 번째 이건 what is 빼도 되잖아. 그리고 result of 이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질문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질문 이제 3개인 거를 제가 구현을 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요렇게 물으면 잘 보세요. 답하고 오답은 구조가 안 바뀌죠. 그냥 질문의 어떤 말만 바뀐 거, paraphrasing 한 것 같아. 그죠? 예. 질문 그래도 일단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래 놓고 뭘 하냐면 요 앞에서 가져온 거 있어요. 1 plus 1 is 2. 그리고 3개의 디스트랙트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요거는 이제 feature를 가지고 데이터 레코드처럼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 리버스 가져왔어요. 자,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좀 막막해요. 수학이니까 다 보이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가 대박입니다. 3은 원래 디스트랙트였어요. 여기서 디스트랙트였죠. 그죠? 디스트랙터를 막 잡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민해서 잡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 문항에서 보세요. 여기 3은 디스트랙터인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끼리. 3이 언제 답이 되지? 자, 3이 답이 되려면 스템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그럼 1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3이 답이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2는 오답이 되죠. 이게 structuralism입니다. 구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게 항상 진리해야 되냐? 이때는 이게 맞는 거고 저게 틀린 거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3이 답이 되려면 1 더하기 2도 되고 3이 답이 될 수도 있어. 2 더하기 1도 3이 돼. 그쵸? 근데 3은 디스트랙트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답이 됐네. 그쵸? 왜 이렇게 3이 답이 됐습니까? 스템의 요소들이 바뀌면 3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가지고 있는 오답, 이거 베이스, 여기 뭐 예를 들어 이미 퍼블리시 된 문항이잖아요. 옛날에 썼는데 이게 버리기 아까워. 있어. 이걸 가지고 뭔가 지식을 뽑아내야 될 것 같아. 오답을 가지고 지식을 뽑아내는 작업을 reverse engineering with distractor라고 합니다. 디스트랙터를, 이미 있는 디스트랙터를 가지고 역지식 공학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답일 때는 언제지? 그러면 케이스가 4개가 더 생긴 거잖아요.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더한 게 4가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더한 게 5가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더한 게 6이 되는 게 굉장히, 그거를 그 작업을 밑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씩 데이터 레코드 추가하듯이 만들어서 온톨로지의 형태를 갖추는 것을 케이스 베이스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그래요. 룰 베이스가 또 따로 있어요. 수학은 사실 룰로 할 수 있어요. 케이스가 필요 없어요. 룰로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수학은 룰이 되는데 일반 지식은 룰로 안 돼요. 한 땀 한 땀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이 하나를 최대한 일반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협력하셔야 된다고. 혼자서 다 못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집합을 충분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면 요렇게 2번
테이블이 나왔어요. 그쵸? 테이블이 나왔어요. 그래 놓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문이 Q1 세트, QS1이라고 합시다. Question set 1이에요. 이 set 1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아까 질문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요 셀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냥 셀 참조를 시킨 거예요. 여기다 직접 자극하죠. 요렇게 물었을 때 답은 뭐죠? 그래도 4번이고 여기는 똑같아요. 5, 6, 7, 8. 오답은 5, 6, 7, 8이에요. 어떻게 물어보나 질문은 좀 바뀌었지만 잘 보세요. 질문은 조금 바뀌었지만 답과 오답의 구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뭘로 이루어졌어요? 골뱅이 1, 2, 3, 4, 5, 6, 7, 8로 이루어졌죠.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 온톨로지에서 나온 거야. 요 구조가 딱 잡혀 있으니까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질문 하나, 질문 둘, 질문 셋, 답, 오답을 만들어 가지고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쵸? 나쁘지 않죠? 그래 놓고 메타 템플 1은 어떻게 한다고? 횡으로 때린다고. 이렇게 세로로. 그래서 조인을 때리면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역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가 하나가 요 다 구분자로 묶여서 나와 있어요. 조금 길게 보시면 이렇게 돼요. 아, 구분자가 다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셀은. 그쵸? 요 그린 셀을 하나, 둘, 셋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 작업을 이제 RM 컴포넌트 작업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라고요? 온톨로지 작업이라고 부르자고요. 온톨로지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그 골뱅이의 요소를 가지고 답과 오답과 질문과 스템을 쫙 만들어서 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까 했던 거 있죠? 첫 번째 파라미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되겠네. 그죠? 자, 1, 2, 3, 4, 5, 6, 7, 8 쭉 있었죠? 그죠? 쭉 나와 있고 첫 번째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이 중에 하나를 뽑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실은 이 작업은 뭐냐면 그리고 링크가 다 걸려 있죠. 이 작업은 뭐냐면요. 온톨로지 케이스가 쭉 나열돼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의 로우를 뽑는 거예요. 이게 뽑힐 수도 있고 이게 뽑힐 수도 있고 이게 뽑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 컨비네이션은 맞아요. 2 빼기 1은 1이고 나머지는 오답이다. 그래서 이 로우 중에 하나를 랜덤리 셀렉트하는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기계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조각으로 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한 개 로우를 뽑은 다음에 한 세트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 Q1, Q2, Q3를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올리는 작업이 어디서 하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Q1 세트 M13에서 온 거예요. Q1 세트는 어디서 왔다고요? M13 여기서 왔고 Q2 세트는 어디서 왔다고요? 여기서 왔어요. Q3 세트는 어때요? 요거를 세로로 조인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3번, 22번, 21번에 자동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이 23, 22, 21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 24번에 배치하니까 여기서 23번이 뽑히면 전부 다 23번 Q1 세트가 다 나오는 거고 여기서 22번이 뽑히면 Q2 세트가 나오는 거고 그쵸? 다 스템, 옵션, 피드백까지 싹 정리해가지고 answer key는 이제 여기고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윤경일 교수님께서 무슨 짓이라고 하면 그렇고 우리 윤경신이라고 부릅니다. 윤경신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 요렇게 이제 템플릿을 맞춰 놓으면 여기는 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조금 센서블한데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셀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짜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JFC JSON File Creator 재화 프란치스코 초이 아닙니다. JSON File Creator라는 이제 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영역을 잘 보세요. 요 1 시작하는 데 있죠. 여기서부터 쭉 긁어가지고 어디까지? answer key 되는 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를 전부 다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글 다큐멘트에서
소스 코드 있죠. 모형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퍼블리시 하시거나 동료들하고 일을 하시거나 이 최종 버전이거든요. 하실 때 저장을 하시거나 내 모형을 시스템 속에서도 저장해도 되지만 시스템 저장하기 전에 막 날아다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소스 코드가 됩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여기서 우클릭 하시면 안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C 이제 복사를 했어요. 요 셀에 있는 걸 복사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여십시오. create item model 일단 좀 다 날리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가 import text 텍스트로 import 하는 거예요. 파일이 아니라. 그래서 컨트롤 C 아까 했죠.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너무 잘해요 사람들. 그건 안 가르쳐줘도 잘하더라. import 클릭 하면 모형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를 테스트 해보면 이제 원하는 2 더하기 1은 뭐지? 3이네요. 나머지 디스트럭트. 이래다가 2 빼면 뭐예요? 네거티브 1이네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는 것도 이제 아까죠. 구조적으로 잡는 거예요. 구조 잡고 아까 맞는 케이스들 정리해서 올리고 심지어는 뭐 사람이 대부분 정리하지만 나중에 기계로 다 그거 feature extract가 된 레코드 값이거든요. 아까 온톨로지에 그 나오는 것들이 룰로도 만들고 데이터 드리븐으로도 만듭니다. 온톨로지만 만들어지면 이제 구조가 잡혔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거는요.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이대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질문 추가하시면 되고 해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장하고 뭐 이름도 붙이고 뭐 다른 내용도 넣고 해서 저장해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옛날에 어려웠었어요. 질문 여러 개 들어가야지 좋은 변형이 되는데 질문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여기 이그젬플 있죠? 오늘 한 거 있거든요. 여기 메타 템플러 가시면 있으니까 보고 나도 명제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만들고 피어처를 셋업해서 한번 해가지고 질문에 올려서 여기에 요 템플릿 요 그대로 써서 배치한 다음에 JFC로 해가지고 소스 코드 만들어서 임포트 해가지고 문화 한번 생성해보자. 약간 엑셀 다루는 구글 다큐멘트 다루는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이거를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알 빠집니다. 저도 뭐 웬만한 프로그램들 많이 해봤잖아요. R도 하고 뭐 M+도 하고 뭐 MATLAB도 많이 하고 했는데 못 만듭니다. 이렇게 지식을 모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어렵다는 얘기가 그 뭐죠? 디그리 프리덤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왁구를 안 짜주면 저희가 왁구를 짜서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든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자,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뭐 아이템마다 템플릿 1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템플릿 1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처음부터 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JFC 파일은 그대로 가니까 내 걸로 저장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보시고 활용해서 템플릿 활용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여러 개 집어넣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메타 템플릿 1으로도 해보고 2로도 해보고 질문 여러 개 집어넣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다른 이그젬플인데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뭐 보고 설명을 대부분 해놨고 소스 코드도 대부분 드렸는데 Q&A 시간에 오셔가지고 또 잘 모르겠다 그리고 본인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좀 쓰기예요. 도대체 질문을 많이 넣는 게 왜 이렇게 멀티 퀘션 아이템 모델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이 메타 템플릿이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라이팅 하는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50%만 하시면 되니까 뭐 라이팅 샘플은 평가 전공하시는 분들, 페이퍼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선생님들은 뭐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있구나. 좋은 건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템플릿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협업하기도 좋고 최 오토마이제이션. 예. 전부 다 기계 이 프로그램도 기계로 짜 주려면 템플릿화 돼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 메타 템플릿이 뭔데 좋고 뭐가 좋은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되고 메타 요즘 메타 플랫폼 얘기 많이 나오죠. 예, 메타 템플러는 원래 그 다크 템플러에서 나왔어요. 이 다크 템플러가 왜 자기를 숨길 수 있잖아요.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막 스캔 때리고 막 그래야지 보이는 건데 이 이야기 잊지 마십시오.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우리가 왜 문과 사람들도 잘 들어보세요. 문과 사람들도 추상을 다뤘던 철학이라든가 심리학 사람들도 이 게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인지, 뭐 철학, 개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디지털 세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프로그램 짜야 되고. 예.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성질이 비슷하다고요. 디지털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 휴머니티에 있는 인문학적인 통찰로 봐야 돼요. 왜?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지털 세상은. 비트코인 눈에 안 보이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보이는 거지. 그쵸? 그럼 이게 뭐지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식 모형도 와 안에서 이거 만들어 내려고 하면 몇 단계를 거쳐 가지고 다 만들어서 올려서 조각조각 다 연결시켜 가지고 만드는구나. 그 과정이 뭐라고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다룬 지식이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다루니까 어때요?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디지털의 좋은 성격도 있잖아요. 빛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저장되고 다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지적인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보다는 또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다 기억하니까 굉장히 빨라요. 그쪽은.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해내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날로그 세상의 지식을 다루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elcome to Digital World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디지털 세상을 열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식이 산업으로 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조금만 깊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감사합니다.